그 주식시장 최근 들어서 드디어 바닥은 다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제 최근에 그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뭐 주식 전망만큼 네.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의 근거를 갖고 예측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좀 올해 나쁘지 않은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뭐 제로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이전이죠. 2020년 3월부터 연말까지 또는 한 작년 여름까지는 굉장히 좋은 장이었거든요. 예, 그런 그렇죠. 장은 굉장히 강한 장,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작년 7월부터 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네. 특히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10%, 코스닥이 15% 빠졌으니까 1월 달은 굉장히 큰 하락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2월에 좀 이렇게 잘 버텨주더니 3월엔 그래도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는 3월 달에 뭐 한 1.5%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지금 한 5% 넘게 3월 달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적어도 1월과 같은 급락의 공포,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한마디로 올해 연말까지는 장이 어때? 그러면 1월 같은 폭락장은 안 올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2020년처럼 폭등장이 오지도 않는, 조정에서 위냐 아래냐를 정확히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정에서 약간 상방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렇게 흔들리고 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계속 금리 올릴 거야 하는데 실제로는 막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해소가 됐는데, 막상 또 금리 올리니까 이제 빅샷 나오는 거 아니냐고, 다음에 막 한 번에 0.5%씩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있는데, 네. 말씀하신 거가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예상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예상을 뛰어넘는 네. 수준으로 움직이냐의 차이겠죠. 네. 예상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예, 2% 맞아요. 정도. 네. 그날만 오른 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 지금 꽤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기술주들, 빅테크들이 안 좋다라는 말도 있지만 금리 인상 실제 한번 하고서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 가깝게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상된 금리 인상 범위는 이제는 큰 악재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 연말까지 뭐 1.9%까지 앞으로 한 6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 네. 그 예상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악재는 아닐 것이다. 네. 다만 이제 그거보다 뭐 더 한다는 얘기는 뭐 파월 의장이 맨날 인플레이션이 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네. 예측의 범주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은 큰 시장에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 사지 말고 시장이 좋아하는 거 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로 하시는데, 세무사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 같은 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단기 매매도 하고 중장기 투자도 하니까 네. 그걸 약간 구분해서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에서는 일단은 자율주행 쪽을 제일 강하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사실 뭐 테슬라가 지금 지난 수년간 거의 압도적인 주도주로서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저 밑에 있던 종목이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3위, 4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존닷컴과.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미국이 테슬라를 보고, 테슬라를 직접 투자해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주들을 샀던 분들은 사실 뭐 한 3년 전에만 샀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거든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전기차 다음으로 가장 크게 지금 성장할 만한 산업 또는 빅테크들이 움직이고 있는 산업이 어디냐고 봤을 때 뭐 단연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우리 뭐 테슬라는 당연하고요. 애플, 뭐 아마존, 구글, 인텔 모두가 지금 자율주행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율주행 쪽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룹들의 움직임도 자율주행은 뭐 당연히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과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뭐 AI, 로봇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저는 좀 그쪽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올해 1월, 2월, 3월 달의 움직임을 봤을 땐 글로벌 이슈 중에 가장 컸던 게 말씀하셨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사실은 최근 좀 시장을 주도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 관련한 뭐 금융주랄지 아니면 전쟁과 관련한 뭐 유가 인상 또는 곡물가 인상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또는 뭐 코로나가 이제는 뭐 전 국민 한 반이 걸리는 시대가 돼서 그렇다면 그 끝은 뭐 이제 위드 코로나고 리오프닝이니까 그쪽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저 같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이 딱 났다. 그러면 전쟁주? 전쟁과 관련된 거? 무슨 연어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를 찾아서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망설이는 게 이미 다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시기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 1년 후, 2년 후에는 지금 단기 급등을 했던 그 가격대를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그 주가의 변동성을 두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커진 종목들에 대해서 손절매를 감소하고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법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뭐 초보자분들이 요즘 일주일 동안 그게 핫했어 라고 들어가는 건 저는 크게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단기 매매는 분명히 매매의 영역인데 이 트레이딩은 사실은 약간 좀 숙달된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같은 재료를 똑같이 봤는데 거기서 더 오를 수가 있니라는 거에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가장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네라고 하는 종목이 하나가 생긴 게 이제 안랩이거든요. 안랩은 오늘 녹화 기준으로 상한가입니다. 근데 상한가를 치고 시총이 좀 1조 7천억이에요. 한 7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2주 동안 17만 원까지 한 2.5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2.5배가 오른 시점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서예요. 원래 안랩은 보통 우리가 대선 관련주라고 보통을 하고 대선 관련주들은 사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 이렇게 발탁을 하고 또 인수위원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비춰지면서 또 국무총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그 1년의 과정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에서 안랩의 주가가 지금 7만원에서 17만원을 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상승이 절대 투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투자의 영역은 아닌데 매매의 영역으로는 사고팔고의 기법이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붙어서 또 도전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누구는 꼭지에 물려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 중에 누구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늘 하루에만도 30%가 올라가는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뭐 강의를 하거나 주식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할 때 매매와 투자는 다르다라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말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변동성을 보고 거기에 약간의 베팅 성격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을 집어넣고 또 그런 걸 잘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얼마 정도 소액을 넣어서 수익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텐베거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할 때부터 텐베거라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 종목이 텐베거라는 종목을 선정할 능력이 있다면 분산 투자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10배 오른 종목 하나 사면 되지 굳이 여러 개를 섞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분산 투자의 기본은 결국은 다양한 업종에서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거니까 텐베거가 나올 만한 산업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종목이 텐베거가 나올 것이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산업에서 나올 수 있냐는 좀 더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범위가 좀 더 뭉텅뭉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산업에선 텐베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메타버스에서도 높겠네. 근데 만약에 음식료 산업에서 높을까? 건설 산업에서 높을까? 그럼 이제 이렇게 제외시키다 보면 여기는 좀 나올 만한 산업인데라는 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나올 만한 그런 성장 산업에서 줄을 한번 쫙 세워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천억대, 3천억대의 적정한 시총에서 재무제표도 자본 잠식까지 들어가진 않은 제가 너무 나쁜 재무제표만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재무제표들도 있어요. 그럼 좋은 재무제표를 찾는다는 건 결국은 재무제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게 그 기업의 성장성이니까.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한 20% 이상 뭐 이렇게 잘 나오는지, 회사가 탄탄한지, 안정성이죠. 그래서 뭐 유보율은 좋은지, 부채 비율은 낮은지.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그 성장 산업 내에서 찾으면, 네. 이 산업에선 템베거가 나오는데 이 종목은 안전한 종목이네. 그럼 이렇게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고 또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뭐 한 5개, 8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템베거 한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마음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편해지네요. 내가 산 종목 이거 하나 그러니까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5개, 6개, 7개 이렇게 사서 그 중에서 템베거가 사실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템베거는 매수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나야 결정되는 건데요. 그렇게 오를 때까지 내가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실전적인 얘기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팔고 나서 몇 년 있다 보니까 10배 올랐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현재 계좌에 10배가 올라서 1000%가 찍혀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100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0명 중에 9분은 그 10개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갖고 있는 종목이. 원래는 확률적으로는 10개 중에 5개는 플러스고 5개는 그러게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네. 근데 왜 10분 중에 9분은 10종목이 다 마이너스냐면 플러스 종목은 팔았죠 벌써. 마이너스 종목은 못 팔았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잘못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야 나 10개 샀는데 한 달 있다 다 마이너스를 만들어야지. 그거 맞추면 네. 천재예요. 절대. 그렇죠. 5% 10%에 파는 사람이 10배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템베거 종목을 잡을 수가 없죠. 2배 전에 다 팔 텐데. 그래서 적어도 주식 투자의 기법에서 네. 보통 사람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은 훨씬 유리하다고 보면 돼요. 10명 중에 9명은 손해본다면서요. 네. 그럼 그 플러스인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너스 종목은 최대한 손실을 빨리빨리 잘랐고 플러스 나는 건 야 이거 한번 더 갖고 가보자. 그럼 안 팔았으니까 계좌에는 계속 플러스만 남아있겠죠.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 심리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인간 심리 중에 가장 큰 본전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전세. 내가 산 집값보다 싸게 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네,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내가 산 주식 가격이 안 오면 절대 안 팔리니까 본전 심리가 이거 진짜 좌우하면서 대박이다. 마이너스만 남고 플러스는 안 남게 되는 그런 분들은 절대 템베거를 잡을 수가 없다. 신성장 아이템으로 메타버스하고 로봇 2개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특정 산업에 주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관련 기업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혜 입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종목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게 네. 우리나라 시장에 로봇 관련주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몇 그렇게 개 없구나. 많지가 않아요. 네. 다만 거기에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도 있는데 좀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네. 반도체랄지 네. 또는 뭐 소비주랄지 이런 종목들은 어찌 보면 재무제표가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제약바이오는 재무제표를 사실은 그쵸. 볼 필요가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보면 못 살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는 재무제표를 본다는 얘기는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제약바이오 중에 좀 괜찮은 종목들, 뭐 영업이익률만 30-40% 되는 네. 의료기기 쪽 몇 종목을 제외한다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재무제표가 100% 적자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사야 될 업종이 있고 안 사야 될 업종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신사업 동력으로 뽑았던 두 가지 산업이 메타버스와 로봇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거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으로 줄을 세우면 메타버스 쪽에서는 뭐 1조 이상짜리도 있죠. 그런 종목들부터 뭐 한 1, 2천억짜리까지 줄을 세워서 재무제표가 그래도 자본 잠식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또 막 적자 몇 년 지속은 아닌 종목들은 그래도 몇 개 있으니까 네. 막 그렇다고 퍼가 뭐 10 미만 이런 건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적어도 자본 잠식이 아니고 적자 지속이 아닌 메타버스주 또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네. 로봇주도 재무제표상으로 뭐 실적이 계속 나오고 이런 로봇주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만 감안하시고 성장성을 보면서 기술력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분들 중에 자본 잠식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자본 잠식이라는 건 결국은 네. 회사엔 자본금이 있거든요. 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데요. 자본이 잠식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죠. 그러니까 내 그 돈이 지금 없는 상태구나. 그렇죠. 그죠? 자산은 실제 완전히 내 돈, 부채는 남의 돈이니까. 근데 남의 돈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신용불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기업도 부채가 더 자산보다 많으면 결국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게 되면 자본 잠식은 결국은 나중에 부도 위험이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인 거죠. 자본 잠식 기업. 그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라.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찬찬히 듣다 보니까 메타버스나 로봇 같은 게 산업군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장주라는 걸 볼 때 재무제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걸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뭐 기업의 흥망성쇠를 본다면 네. 처음에 이제 뭐 기업이 설립이 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엔 영원한 성장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장기간 성장을 하는 건 없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는 애플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10년 이상, 20년 가까운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스마트폰이라는 없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성장이 굉장히 오래일 수 있지만 보통의 기업들은 성장이 꺾이고 성숙 단계로 가죠. 성숙 다음에는 성숙을 더 유지할 것이냐 쇠퇴로 갈 것이냐인데 적어도 재무제표가 중요한 부분은 성숙 단계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숙 단계의 기업들을 투자할 땐 우리가 배당 투자도 기대를 해야 되고 얼마나 안정적인 종목이니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됐니 그래서 성숙 단계의 가치주를 찾거나 성숙 단계의 배당주 종목을 찾는 기법이 있는 거고요. 성장주 쪽에서는 사실 성장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좋아도 배당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장 투자를 할 때는 배당이나 뭐 안전 투자, 안전 마진 이런 거보단 그 기업의 기술력이나 뭐 이런 제품 런칭하고 파는 영업력, 마케팅력 또는 그 기술력, 독점력 뭐 이런 것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왜 사람들이 너 뭐 자가야 뭐 월세야? 전세야? 물어보면 나 월세 살아 하면은 아휴 야 어떡하냐 너 막 이러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월세 사시는 분이 자기 돈 안 깔고 않고 그걸로 막 사업해갖고 엄청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 든다, 이거. 근데 저도 주린이라 저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흔히 말하는 텐베거 이런 것들 중에 재무제표 안 좋았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텐베거가 난 종목들의 시작점에서는 재무제표가 좋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현재 굉장히 좋은 종목이 오늘부터 10배가 오른다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뭐 저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500조짜리 삼성전자가 5,000조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물음표죠. 왜냐면 애플도 5,000조가 아니니까. 먼 훗날 물가 인상 반영해서 갈 수는 있지만 자력으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텐베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전 국민 중에 뭐 한 20분의 1 정도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한 5천억짜리를 찾았는데 그 5천억짜리가 굉장히 우량한 미래 산업의 좀 중심적인 기술이 있는. 근데 그 5천억짜리가 5조가 될 확률은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뭐 성장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이네, 박지성. 박지성이 유소년 때는 완전 무명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라는 건 결국 운동선수로 친다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제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지금 뭐 중학생, 잘하는 축구선수 100명 중에 한 명은 뭐 10년 후에 제2의 손흥민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좀 큰 상승을 원한다면 중학생 주식을 찾는 거죠. 프리미엄에 나가 있는 주식을 찾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뭐 똑똑한 한 채를 위해서 누구나 다 아는 강남. 강남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거야. 근데 그 상승률이겠죠. 그럼 강남의 상승률보다 어느 지역은 뭐 특히 뭐 재개발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또는 갑자기 뭐 남북 평화 무드가 돼서 접경 지역들이 과거에 올랐던 뭐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런 재료에 의한 상승, 이 강남의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죠.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강남이 당연히 높을 텐데 강남보다 어떤 특정 지역은 3배, 4배, 5배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듯이 나 큰 금액으로도 그냥 확실하게 투자하고 싶은 강남 사지만 좀 소액으로
나 뭐 한 1, 2억, 2, 3억으로 강남 못 사거든요. 네. 근데 그 돈으로 좀 어떻게, 지방에 저기 좀 괜찮은 호재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 아파트가 1, 2년 동안 뭐 2배, 3배 올랐다면 네. 그게 이제 성공 투자잖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수익률로 계산을 한다면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점으로 주식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했습니다. 공약 중에 250만 원 공급이 있고요. 그게 이제 민간 주도로 하겠다. 근데 민간 주도니까 당연히 수혜주로 건설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투자해도 되나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과 관련한 거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 나눠요. 네. 인맥주와 정책주로. 아. 인맥주는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이야. 뭐 이게 동창의 친구인데 내가 거기 뭐 사회이사였어. 예. 뭐 이런 게 이제 인맥주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주는 정말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러게요. 진짜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되나요 해서 만약에 인맥주는 그걸 살 필요도 없죠. 근데 네. 더 엄밀히 말한다면 매매의 관점에선 사도 돼요. 아, 그렇죠. 매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매매는 주가의 변동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맥주에 포함이 돼서 2배 갔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2배 갔다가 반토막이 났다를 반복한다면 네. 매매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2배의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하시면 되지만 투자의 관점은 인맥주는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질문하신 건설주는 이건 이제 정책주거든요. 정책주는 사실은 투자의 대상이죠. 오히려 굉장히 그 정책이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이죠. 그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경제정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 GDP가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데 네. 그런 와중에 어떤 산업에 집중을 할 것이냐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뭐 이번에 어느 당선인이 됐던 말씀하신 것 같은 부동산 공급 정책은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현 정부죠. 현 정부는 어찌 보면은 너무 부동산 수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굉장히 이제 과한 벌과적인 네. 세금을 부과를 했지만 그게 이제 오히려 집값이 안 잡혔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공급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게 만약에 앞으로 정말 그 정책을 확실히 이어나간다면 건설주에 관심 갖는 건 어찌 보면 주식 투자로서 맞는 얘기죠. 군대에서 모았던 10만 원으로 첫 번째 주식 투자 시작하셔서 3년 만에 100억을 버셨어요. 10만 원 갖고 어떻게 하셨고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결정적 사건이 있었길래 100억이 됐을까? 엄밀히 막 팩트로만 말한다면 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네. 군대라는 곳에서 월급 1, 2만 원 받을 때 네. 돈 뭐 한 10만 원밖에 없을 때 계좌를 텄다는 얘기고 그때가 IMF 직후였으니까 네. 연습을 한 거죠. 연습을 했는데 제대하면서 네.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 직장에서의 월급 급여는 거의 다 계좌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었다면 한 1, 2년 동안 한 1, 2천 정도의 시드머니였던 거겠죠. 네. 꽤 오래된 얘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좀 3년 만기 뭐 그렇죠. 1,000만 원 적금 이런 거 가입을 하는 게 네. 대다수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만 쓰면 돼라는 최소의 돈을 뺀 것들은 다 주식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뭐 군대에서 계좌를 트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월급을 막 넣고 해서 네. 물론 빨리 번 건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때부터 좀 주식 투자자로서 내가 좀 나중에 살면 부자가 되겠다 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자체에서 학과 공부할 때도 회계학, 뭐 재무관리, 경제학을 그 돈과 관련된 학문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90년대 초중반에 읽었던 요즘에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뭐 워렌 버핏 책, 피터 린치 책,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그 책들이 다 20년이 넘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있다라는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네, 거의 뭐 탑에 들어있죠. 네, 5등 안에 들어요. 5등 그래서 안에.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런 스테디셀러라는 거는 대단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대단한 내용들을 20년 전에 보면서 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보통 공부 잘 안 하고 해서 나는 3년 했는데 아무것도 돈도 못 버는데 너는 3년 동안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라고 비교하기엔 좀 저는 굉장히 많은 공부와 준비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종잣돈이 매달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가 경험했는데 투자를 하면서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다 보면은 이제 운용하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했던 투자 중에 결정적 투자가 있거든요. 저도. 혹시 그런 투자가 있으셨어요? 초반에 내가 한번 점프업 할 수 있었던.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또는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단기 매매로 했었어요.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뭐 상한가 따라잡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상한가를 잘 따라잡아서 연속 상한가를 잡는 거죠. 그러면 한 4연속, 5연속 상한가를 잡으면 2배가 넘어요, 수익률이. 그러면 일주일에 2배 수익률을 버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 기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공격적인 매매 기법으로 그런 상승 시기와 기법이 맞는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은 굉장히 커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복리 마법이라는 거를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은행이나 뭐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보험 재무 설계를 받을 때 1%, 2%의 마법으로 이렇게 해봐야 별 차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리 마법을 100%짜리 2배짜리로 하면 아주 명확해요. 100%의 수익률을 10번 하면 단리는 10번 하면 1000%예요. 근데 복리는 1000%가 아니고 1000배예요. 그러면은 복리로 내가 돈을 빼지 않고 계속 재투자를 해서 1000만 원으로 10배를 하면 딱 10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2배를 10번, 1000만 원으로 10번 할 수 있어?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2배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만약에 2배를 1년 동안 10년을 했다면 역시 1000배가 돼요. 네네. 그럼 다 1000억씩, 100억씩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이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분산 투자도 하는 거고.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 이익률은 좀 낮아지니까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시기 동안 2배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3년 동안 2배를 할 건지. 저처럼 공격적으로 막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2배를 할 건지. 10년에 2배만 해도 돼. 뭐,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부자가 된다는 건 부를 축적한다는 얘기니까 2배를 몇 번을 해서 내가 얼마의 목표 금액을 찾아야 되는지, 내 목표 금액, 그리고 2배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지, 그럼 나의 목표 기간. 그래서 저는 부자의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늘 그 말씀을 드리죠. 목표 금액이랑 목표 기간을 먼저 정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운용 방법들이나 아니면 투자 대상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듣다 보니까 제 일반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와, 저게 실제로 되는구나라는 생각, 첫 번째.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근데 저러면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네. 그랬던 이유는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다간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젊었을 때는 어차피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 사람이니까 네. 뭐 이거 다 이러면 어때? 뭐 다 빵원 되면 어때라는 마음이 있었죠. 처음 주식했을 때 하나도 없던 상태였던 젊은이였는데 1억, 5억, 10억 이렇게 벌어가면서 한 10억이 좀 넘었을 때 같아요. 그때 한 종목에 잘못 들어가서 이틀 동안 2, 3억이 손해가 나더라고요. 잘못 들어가서 역방향으로. 그래 그때 느꼈죠. 내가 빵원일 때, 1000만 원일 때까지는 뭐 없으면 어때 했는데 10억이 네. 빵원 되면은 좀 타격이 있겠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 위험은 자동스럽게 낮아져요. 그건 그렇죠. 재무관리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목표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10만 원, 100만 원으로 뭐 목표 수익률 10배, 100배 벌고 싶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미수 몰빵을 하고 상한가 따라가기 했던 건데 10억으로 또 빨리 100억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분산 투자 기법을 시도를 해서 안 망하면서도 그래도 또 고수익률이 나는 쪽으로 이렇게 또 계속 전략을 계속 수정해 가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처음 할 때 투자할 때는 뭐 투자금 하나도 안 들고 뭐 레버리지로 치면 뭐 거의 99% 막 이런 부동산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하면 잃겠다, 이거 다 잃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레버리지 싸움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질문 한번 받았을 때 젊은이들이 레버리지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반대해줘라는 요지였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거 안 하면 답이 목표가 없어요. 부자라면. 네. 왜냐면은 이미 부자인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대그룹이죠. 대그룹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요. 빚내서 회사 사고, 빚내서 땅 사고, 그게 올라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젊은 분들은 일단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빨리 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칼의 양날 같은 거죠. 네. 이게 나한테 오면 나를 베는 거니까. 그럼 안 베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베이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네. 거죠. 우리가 칼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칼이 무섭다고, 그럼 주방에도 칼이 있어야 되고, 뭐, 내 책상에 문구용품 칼도 있어야 네. 되는데, 야, 칼 나 벨 수도 있어. 칼 절대 쓰면 안 돼. 네. 그럼 세상 못 살죠. 그러니까요. 저는 레버리지는 쓰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 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60 넘으신 분이 레버리지 쓸 필요 없죠. 네. 60이 넘으셨다는 얘기는 배당 투자도 조금 하시고, 월세 투자도 하는 부동산이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고, 이 정도로 아마 젊은 시절을 보냈었으면 돼요. 네. 근데 20대 분들이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없는 거로 만들어 가는 거. 제로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결국은 레버리지 싸움이니까 저는 적어도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데 그거의 무서움을 알고, 근데 무서움을 모르시는 분들은 큰 코 다치는데 그쵸. 알고서 쓰면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주식이나 이제 코인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막 투자 시작했는데도 진짜 자기 막 전 재산 다 넣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전재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뭐 레버리지 이야기도 했고 그렇죠. 분산 투자 이야기도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목표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젊은 분들의 목표가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퇴사를 하고 싶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우리 목표가 사실 부자가 되는 거라면 네. 저는 부자의 자유는 딱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그럼 퇴사 또는 뭐 시간적 자유, 일 안 하는 자유는 누구냐? 실업자죠, 실업자. 목표가 퇴사면 실업자가 되겠죠. 목표가 경제적 자유면 부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퇴사를 목표로 삼는 거는 완전 반대다. 왜냐면 제 주변에 수많은 부자 중에 일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더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뭐 그리고 삼성이나 뭐 네. 이런 대그룹 회장님들 또는 주식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 세계에서 부자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게 퇴사와 이퀄 관계가 된다는 거는 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저런 관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완전 인정인데요. 투자를 해서 퇴사를 할 거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퇴사 안 해도 투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또는 투자 안 하고 돈 하나도 없어도 퇴사해서 백수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 안 하면 집에서 뭐 넷플릭스 TV만 맨날 볼 건가? 제가 사실은 코로나 그때 이제 자가격리를 일주일을 했었어요.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나마 저도 좀 그래도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도, 야, 진짜 무기력하고, 이렇게 살면 정말 재미없고, 아직도 저는 그 무기력증 좀 남아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20대 분이 나는 10년 안에 뭐 얼마 모아서 30대에 퇴사할 거야? 요즘 100세 시대인데 30살부터 100살까지 70년 동안 뭐 할 건데? 저는 약간 그래서 젊은이 분들이 좀 꿈을 가질 때 요즘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퇴사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는 분 중에도 야, 내 꿈을 저렇게 비하하다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제 주변의 후배들이 저한테 경제적 자유가 충분한 후배들이 있어요. 뭐 적어도 뭐 한 100억, 50억 이렇게 있는 분들이 형 나 요즘 뭐 좀 힘들어. 뭐 주식도 힘들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힘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요. 일을 반으로 줄이든지. 근데 직장인들은 사실 반으로 줄이기 그렇죠. 힘들죠.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직장인분들은 사실은 전업을 해야 되죠, 전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종을 바꿔야죠. 이게 나의 업이 되는 거죠. 그 직업이 싫단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자가 돼도 회사 다니거나 뭐 자기 일을 하는 분은 그 일이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하고 계속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거 죽어도 싫다면 저는 경제적 자유도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제가 재밌고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약간 경제적 자유가 생긴 것 같은데
너무 퇴사하고 싶고 이 일이 싫어? 그럼 뭐 업종을 바꾸고 다른 데 취업하시면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일은 놓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39에 회사 그만뒀거든요. 아까 15일 이야기 하셔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한 2주 놀아봤어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휴가 2주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끝났다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제가 정말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퇴사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새로운 목표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 공약 보니까 내 집 마련 생애 최초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게 지금 그 기준이랑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간단히 말해서 뭐 생애 최초 취득세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기존에 있는 세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를 좀 더 경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한 거고, 뭐 어떻게 더 바뀔지는 예상 시나리오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기존에 있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걸 잘 이용하면 첫 집 살 때는 좀 취득세 경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건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이제 신혼부부 생애 취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소득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하고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생애 최초 취득이니까 첫 번째 집을 살 때만 해당되는 거고. 네. 그 금액 기준이 있어요. 금액 기준. 주택의 금액. 네, 취득 가액이 뭐 수도권에서는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럼 어찌 보면 비싼 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감면 규정이니까 뭐 생애 최초로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취득세 감면해 주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첫 집이니까 요 정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것 같고요.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일 때는 50% 감면,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100% 감면. 이렇게 감면율이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값이 올라가기 전보다 지금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죠. 그쵸. 취득가액. 그래서 아마도 새 정부에서 이 감면을 좀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적어도 취득가액을 좀 더 높이거나 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기준을 좀 더 낮추거나 뭐 이런 조정들이 좀 있겠죠. 내 집 마련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생애 첫 최초로 집 고민하시는 사시는 분들은 분들. 네. 세무사님께 소개해 주신 현재 기준을 알고 이후에 정책이 공식적으로 실행되는 걸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1세대 1주택인 분들도 많아요. 이제 가족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 옮기다 보면 일시적으로 2주택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이때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기존 살던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될까요? 이것도 세법이 진짜 특히 양도소득세법이 진짜 어려운 게 네. 정확하게 딱 몇 년입니다라고 예외 없이 말하면 좋은데 네. 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1년 또는 3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1년은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3년이 좀 천천히 팔아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빨리 팔아야 되냐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 천천히 팔아야 되냐의 기준은 네. 조정지역이냐 아니냐로 보시면 돼요. 또 조정지역은 거의 뭐 서울 수도권 다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지역의 집을 살려고 그랬던 거야? 네. 그러면 빨리 팔어. 1년 안에. 근데 비조정지역이었어요? 그럼 너 특별히 뭐 투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구나. 네. 그러면 3년 안에 팔아. 요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정지역 안에서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지역 안에 집을 사셔서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그렇죠. 내가 기존 주택 처분해야 맞습니다. 비과세 받는다. 맞습니다. 그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아래서 지금 뭐 종부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변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법이라는 게 재정기관이 국회잖아요. 네. 그래서 법을 바꾸려면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법을 바꾼다면 어쨌든 종부세 뭐 폐지 또는 종부세와 재산세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법보다 좀 아래 단계인 대통령령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다면 가능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재산세와 종부세들은 둘 다 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도 6월 1일,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네. 공시지가는 사실은 뭐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올랐죠. 큰 폭으로 올랐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년보다 뭐 이렇게 내가 세금을 왜 많이 내? 뭐 갖고만 있는데 네.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여유자금이 없는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으란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 당선인 공약에는 2020년 공시지가로 회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실은 보유세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2021년에 굉장히 보유세가 커졌던 이유가 공시지가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네. 2020년으로 회계시킬게라는 건 보유세가 그럼요.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6월 1일 전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거 역사가 좀 달라요. 그리고 네. 세목도 좀 완전히 다른 거고요. 크게 나누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청에 따내면 국세고 구청, 시청 뭐 이런 네. 데 따내면 당연히 지방세죠. 네.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지 또는 뭐 어떻게 축소시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공약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사실 뭐 사고 팔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동산을 사더라도 세금으로 다 내면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1주택자, 다주택자가 이거를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비법은 아니고 아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큰 절세는 내 집을 무조건 1세대 1주택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이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12억이거든요. 그럼 이제 12억 미만의 집을 1세대 1주택 요건에 내가 맞춰 놓으면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의 가장 완벽한 절세 방법은 1세대 1주택에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매매를 안 하시면 되고요. 사고서 뭐 1년, 2년 내에 팔면 또 세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적어도 1세대 1주택자면 빨리 안 파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벽하게 맞추시면 최고의 절세법이고요. 네. 그럼 이제 1세대 다주택자인데 정말 다주택자들은 어마무시해요, 세율이. 중과세까지 다 맞으면 최고세율 뭐 거의 80%까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말해서 양도세율이 정말 50% 이상, 60%, 70% 구간이신 분이라면 네. 양도세를 안 내는 대신 다른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들이 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 몇 채인데 세 채가 있는데 한 채를 팔 것이냐? 아니면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낼 것이냐로 계산을 하셔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직접 팔면 중과세 맞아서 60, 70, 80%의 세율을 맞을 건데 증여를 하면은 20%, 30%의 증여세만 내도 되는 상황이라면 세금 차이가 훨씬 크죠. 배우자의 증여와 뭐 자녀의 증여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여 6억까지 가능하니까 적어도 뭐 한 10억짜리 집이 있다. 부부 공동명의라는 게 제일 좋죠. 지분을 같이 나누는 게. 네. 그래서 뭐 네. 부부 사이도 금술도 좋아지고 네. 네. 절세도 하고 이게 근데 이게 실제 판례도 있고 많이 있는 네, 얘기니까 네. 뭐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증여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요. 증여세 안 내는 걸 넘어서서 배우자분이 받는 그 공유지분 몫은 취득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초 취득가가 아니고 네. 증여 당시의 증여지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높은 취득가니까 이분이 증여받는 건 사실 양도세가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의 증여 생각하실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땐 사실은 공제액이 너무 적어서 부담부 증여 같은 것도 고려하시는 분들 많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양도만 100% 했을 때 양도세율이 높다면 팔아서 다 세금 내야 돼 뭐 이런 건데 적어도 부담부 증여로 한다면 양도세보다 낮은 증여세를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절세 측면에서는 좀 고려할 부분이 많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일반인 분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니까 여러 공부도 좀 하시고 참조도 하셔서 양도세가 너무 높았을 때 증여로서 절세하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집이 한 채라면 1세대 1주택을 무조건 포함시키는 거 이것도 또 기본적인 절세 비법인데요. 만약에 뭐 내가 두 채가 있는데 어느 것부터 팔까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순서. 당연히 양도차익이 큰 거를 제일 나중에 팔아야죠. 그렇죠. 왜냐면 양도차익이 큰 거를 마지막 한 채 남겼을 때 그걸 1세대 1주택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양도차익이 가장 큰 거를 가장 먼저 팔았을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맞아버리니까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고 네, 네. 적어도 내가 순차적으로 뭐 집이 한 세 채 있는데 어느 순서로 팔까 했을 땐 무조건 양대 차익이 작은 것부터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괄적인 얘기고 뭐 지역별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부담부 증여랄지 또는 아내에 대한 뭐 공유 지분이랄지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파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절세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저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은행 담보가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냥 증여를 하는 것과 은행이 담보를 설정해서 증여를 하면 그 은행 담보분은 부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부채를 준 거니까 증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닌 양도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줬을 때 10억의 증여세를 내는 것과 네. 5억을 은행 담보를 받아서 줬을 때는 5억은 양도세에 해당하고 5억은 증여세에 해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누진세율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렇게 쪼개는 게 사실 더 항상 좋을 나눌수록, 때가 많아요. 네. 나눌수록 세율이 그렇죠. 낮아지니까.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눴을 때의 그 집이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은 거면 이것도 부담부 증여하는 것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전액을 다 증여하면은 뭐 증여세 뭐 한 20, 30% 구간에 적용됐을 텐데, 부담부 증여가 좋은 거래? 막 이렇게 또 코칭 받고서, 네. 그럼 은행 대출 5억 받아서 10억짜리 집 줬어 했는데, 양도세 더 그 집이 막 1세대 3주택짜리야. 네.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이런 지식과 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별 케이스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꼭 뭐 전문가 상담을 하시거나 우리 월부처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 공부도 많이 하시거나 뭐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사람들 관심 있는 게 그거예요.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협조가 잘 될까?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게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게 뭐 대통령령이나 행정기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당선인이 말했던 그런 공약들 중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사실은 대부분 법조문 변경이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네. 공약 중에 좀 우리들이 관심 갖는 부분들 중에서 뭐 이런 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2020년 회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법을 네. 바꾸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의 의지로서 가능한 이야기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 1세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예요. 확실히 세율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공약 중에는 뭐 한시적 감면, 한시적 배제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한시 규정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 법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법의 문구 하나하나 바꾸는 거는 당연히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네. 또 대통령령으로서 세법에 대해서 어떤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마 관심 있어 하는 두 가지 공시지가랑 1세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율 좀 일정 기간 배제, 유예하는 거. 유예 뭐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은 법을 없애는 거거든요. 통합이라는 거. 예. 그건 당연히 오래 걸리겠네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합치기 전 단계로는 종부세의 완화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뭐 그 정도가 일단 올해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감면 정책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